신미양요 격퇴하시고 적화비를 세우시고 물러나셨네. 운요호가 침입한 후에 1876 강화도조야. 노래 24번 흥선대원군을 봅시다. 먼저 시대적 배경 한번 살펴봐요. 19세기 후반에 세도 정치가 판을 치던 시기였어요. 세도 정치가 뭐냐면 왕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는 거라. 그러니 걔가 정치를 못하겠죠. 그래서 외척들이 대신 정치해주는 걸 세도 정치라고 해요. 그러면 외척이 대신하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아니겠죠. 자기들 배불리기에 바쁘고 자기들 정권을 유지시키기에 바빴겠죠. 그럼 백성은 누가 돌봐? 백성의 생활은 너무나 고달플 수밖에 없었겠죠. 이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19세기 후반에 흥선대원군 호포징수 서원정리 만세 불렀네. 자, 19세기 후반에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본명은 이하응. 이 사람은 왕의 아주 먼 친척이었는데 예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인데 너무 똑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아예 제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항은 아예 깨를 써서 막 술을 퍼마시고 다니고 개망나니처럼 하고 지냈대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대? 상갓집 개였대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렇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이항이 자기 둘째 아들을 왕위로 앉힙니다. 12살짜리 어린 아들을 허수아비로 왕위로 앉혀놓은 다음에는 180도로 바뀐 모습으로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되죠. 서민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권만 잡아봐라. 이 백성들의 서러움을 내가 다 풀어주리라 라고 큰 꿈을 안고 있었겠죠. 일단 호포를 징수해요. 호포, 세금을 내는데 누구만 냈었어? 양인들만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양반 니네도 세금 내 라고 하는 게 호포징수예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자기들만 내고 있었는데 이제 양반도 내게 됐으니.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해요. 서원은 뭐 하던 곳이에요? 공부하던 사립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서원에서 나온 무슨 판이 서로 막 신하들이 당파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라. 그런데다가 얘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도 안 내. 그리고 여기 공부하던 유생들이 그 지역의 백성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갑질을 심하게 했대요.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47개만 남기고 싹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우후 하고 흥선대원군 잘한다고 환호성을 질렀겠죠.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세금을 안 내던 양반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 몰수해서 나라의 재정이 더 빵빵해졌겠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많이 안정이 됩니다. 왕권도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흥선대원군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또 뒤로 넘어가 봅시다. 경복궁을 중건하다가 동네방 내욕을 먹지요. 자, 경복궁을 중건해요. 중건한다,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래 언제 지었었더라?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경복궁 궁궐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타버렸어. 언제? 임진왜란 때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그러니 왕실의 권위가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다시 지어요. 그런데 왜 동네방네 욕을 먹었을까요? 자, 이거 지으려면 누가 가서 지어야 돼? 백성들이 끌려가서 지어야 되죠. 이거 돈 들어가는 거 누구 돈으로 내?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나중에는 돈이 부족해서 당백전이라고 돈을 막 찍어내요. 보통 통용되는 그 화폐의 100배 정도 가치 있는 화폐를 찍었다고 해요. 가령 10,000원짜리가 돌아다니던 세상에 100만 원을 막 찍어내는 거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가가 너무나 비싸져요. 그럼 백성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4년 만에 막 서둘러 짓느라고 백성들이 아주 많이 고달프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을만 했네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격퇴하시고 적화비를 세우시고 물러나셨네. 자, 이때 국외 정세는 어땠냐면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을 많이 짓고 거기서 공산품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럼 그걸 얻다가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돌아다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똑똑똑 무역합시다, 똑똑똑 무역합시다, 이걸 할 때예요. 근데 우린 뭘 봤냐면 옆에 중국을 봤더니 영국이랑 개화를 하고 무역을 하더니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홍콩이 영국에게 먹히고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와, 서양 애들 엄청 무서운 애들이구나. 저 중국도 먹다니. 그리고 옆에 또 일본을 봤더니 미국이 들어와서 또 개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좀 침략을 당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애들이 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되겠구나. 문을 꼭꼭
닫아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양 애들은 또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선의 문을 열까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지요. 그 시기에 자 병인양요가 일어나요. 1866년에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얘네가 왜 쳐들어왔냐면 병인 박해 때문에 쳐들어왔어요. 병인 박해가 뭐냐면 프랑스 선교사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이렇게 설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 신부들에게 어떤 부탁을 좀 했었는데 얘네가 이걸 거절을 했네? 그러니 흥선대원군이 기분이 상한 거지. 그 와중에 얘네가 믿으라고 하는 천주교를 들여다봤더니 무슨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고 또 신분제도 다 없애자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시킨다든지 다 죽여버리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을 죽이게 돼요. 그걸 빌미로 해서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예요.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왔어요. 강화도를 한 달간 점령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뭘 훔쳐가고 막 그랬어요. 양헌수 부대가 정족 산성에서 잘 막아내서 얘네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갖은 금은보화를 다 훔쳐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외교장각이라고 규장각이 강화도에 하나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책들을 많이 훔쳐가지고 갔어요. 남은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손실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신미양요. 요거는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얘는 또 왜 쳐들어왔냐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쳐들어왔어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이끌고 우리나라 평양에 가까운 대동강 쪽으로 와가지고 알짱알짱거리면서 대포도 막 위협 사격을 하면서 무역을 하자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럴 때 얘네가 나중에는 우리가 오래 항해를 하다 보니까 배도 좀 고프고 목도 좀 마르네. 먹을 거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해줄 수 있지라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또 무역하자고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배를 홀라당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이건 또 어제현 장군이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를 잘 몰아냈다, 승리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는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얘네는 3명 이렇게밖에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무기가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거든요. 게임이 안 돼. 얘네는 목적이 통상 요구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 좀 싸우다 보니까 얘네 개화할 생각이 없네?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승리했다고 막 좋아하고 있던 거죠.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를 살다 보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좀 있었네요.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독일 애들이 와가지고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서양 애들이 오면 그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애들은 절대로 상종한 애들이 아니다. 아주 희한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많이 죽이고 막 무덤도 파헤치고 이상한 놈들이다. 얘네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게 됩니다. 서양 오랑캐 애들이 오면 친하게 지내지 말고 무조건 싸우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업적이고요. 이제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그 어린 고종이 22살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의 시대가 왔어요. 운요호가 진입한 후에 1876 강화도 조약 운요호, 이거는 일본의 군함이에요. 일본이 이 군함 운요호를 이끌고 1875년에 강화도로 또 쳐들어와요. 여기 와서 알짱알짱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거슬리니까 경고성으로 뽕! 대포를 한번 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야 니네가 먼저 공격한 거야. 니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이 강화도 조약은 외국이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면서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조선은 일본과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해요. 얘기를 보면 참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안에 속내를 보면 우리는 중국이랑 굉장히 친하고 중국이랑 4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고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뜯어먹을 거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조선의 해안선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항목이 있어요. 뭐 재고 싶어? 그래 알았어 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겠냐, 우리 해안선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쉽게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부산 외 인천, 원산 두 항구를 더 열어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무역을 하자고 오케이 하고 열어줬는데 그곳을 통해서 우리나라 쌀은 아주 헐값에 가져가고 걔네들의 공산품은 아주 비싸게 우리한테 대다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입게 되죠. 자, 그리고 치외 법권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본 관리가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이 치외 법권이에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얘네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도 많은 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강화도 조약부터 해서 야금야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게 되는 거지요. 점점 마음이 아파집니다. 이렇게 노래 24번 흥선대원군을 쭉 살펴봤어요. 흥선대원군의 업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포징수, 서원정리,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척합이, 세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병인양요,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왔던 거,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던 거, 우니오호 사건, 일본 군함이 쳐들어온 거. 그걸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에 달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9세기 후반에 흥선대원군 고포징수 서원정리 만세 불렀네. 경복궁을 중건하다가 동네방네 욕을 먹지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격퇴하시고 적화비를 세우시고 물러나셨네. 운요호가 침입한 후에 187